자,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를 배워봤으니까 1920년대 국내에서는 어떠한 운동을 하였는지, 항일 민족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길 예정이에요. 자,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1920년대에는 굉장히 민족운동이 다양했거든요. 이 다양한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신간회 창립 배경과 활동. 이 신간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간회가 좌우합작 운동단체인데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력 양성 운동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가 1900년대 애국계몽 운동 배웠었잖아요. 이 애국계몽 운동에서도 우리가 힘을 쌓아야지만 일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듯이 이때도 먼저 민족의 힘을 길러야지만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총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먼저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주장하는 게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자,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었거든요.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의 목표는 민족 상합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민족 경제를 자립시키는 거였어요. 이 민족 경제를 자립을 시킨다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일본의 자본들을 무찌르겠다는 거였죠. 자, 이것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회사령이 철폐돼서 회사가 신고제가 되고요. 회사 설립이. 그리고 관세가 철폐돼서 일본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활발하게 다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족 기업가들이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겠구나.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일본 자본에 침투가 되겠구나. 우리 민족 기업들은 다 몰살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실시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물산 장려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조선 살림은 조선으로 하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 사람들이 쓰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의 이 신문기사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죠. 자, 금일부터 실행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토산장려라고 써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 쓰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자작자결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자, 활동을 한번 보시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일본 상품은 당연히 배격하자, 쓰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배격이라는 게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근검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근검 절약하자. 우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고 저축을 해서 또 금주 단연운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금주 단연운동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술 먹는데 돈 쓰지 말고 담배 사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까지 우리 조선 사람의 물건을 사주자 라고까지 주장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 민족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산장려 운동의 환기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상품은 쳐다도 안 보고 국산 물건만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필요한 물건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산정리운동이 시작하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우리 국내 자본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올라간 가격에 물건들을 사게 되니까 노동자 농민들만, 이걸 사는 노동자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자본가들은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 독립운동, 실력 양성 운동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자기네도 돈 벌라고 하는 운동이다. 이거는 평등한 사회에선 전혀 맞지 않고 이거는 노동자 농민들만 피해보는 운동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일제도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나라 상품만 쓰자고 하니까 일제는 당연히 탄압을 하고요. 여기서 친일 세력들, 친일파들을 은근슬쩍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조선산이야. 우리 물건 좀 써봐 라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이제 민중들을 기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사선 이제 그 민중들이 이제 이렇게 일제도 탄압하고 친일 세력에 참여하니까 이제 민중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목표가 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할 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일제가 한 교육의 목표? 우민화 교육이었거든요. 우민화가 멍청한 어리석은 국민을 만들어서 일제에 대항도 못하고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게 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노예를 양성하는 거죠,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대학을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실시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을 설치를 해서 민족 역량을 강화하고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겠다 라고 하는 게 포부였던 거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전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밀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나서 모금운동을 전개해요. 자, 그래서 구호는 뭐였냐면요. 한민족 1000만인이 한 사람당 1원씩 걷자라는 건데, 자, 이 한민족 1000만인이 한 사람당 1원씩 내면은 10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아서는 1000만원으로 학교를 세우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 1000만원은 지금의 학교를 세울 만한 가치였거든요. 그 화폐의 가치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걷어서 학교를 만들 돈, 그리고 교사를 초빙할 돈, 이러한 대학들을 만들 돈을 모금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러한 모금운동이 그렇게 물산장려운동처럼 폭발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자, 거기다가 일제는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애국하는 고등 인력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일제한테는 귀찮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건데 지금은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그래, 한국인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했겠습니까? 한국인들에게? 결국 친일파들에게만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다음으로 농촌계몽운동을 보면요.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자, 이 농촌계몽운동은요.
야학이라는 걸 먼저 설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문맹률이 높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농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1900년대,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글은 할 줄 모르는데 일본어는 할 줄 아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야학, 밤야자의 배우학자를 써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게 해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이 펼쳐졌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일제가 탄압하겠죠. 일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말을 없애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학교를 증설해서 일제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족 분열 통치 때 민족계 언론들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이 이러한 언론사들도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조선일보는 역시 이러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문자 보급 운동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고 하는 문자 보급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걸 해요. 분하로드 운동은 분하로드가 러시아어거든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그 단어인데요. 자, 이거는 배운 학생들, 우리나라 말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농촌으로 가서 우리말을 모르는, 우리말을 쓰고 읽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고요. 이 유명한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시문의 상록수의 모티브가 되는 게 이 분하로드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1920년대에 있었던 각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그 요구들을 일제에 내놓게 되는데 그러한 요구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작쟁이였는데요. 소작쟁이는 소작인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킨 쟁의인데요. 이 쟁의라는 말은 지금의 파업과 비슷해요. 일을 하지 않고 이 회사나 이 소작쟁이는 소작인들이니까 지주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파업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일제가 엄청나게 수탈을 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오히려 농민들이 이중고를 걷게 되고 소작농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랬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주들도 엄청나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작농들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산미증식 계획으로 지주들의 횡포도 있고 엄청난 세금도 내야 되는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자, 들고 일어서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소작권을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 당시 지주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을 이제 B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조금 지주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B를 A라는 땅을 경작하게 못하게 한 다음에 그냥 C한테 이 A라는 땅의 경작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작권을 잦은 이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소작료도 내려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암태도 소작쟁이인데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 사진에서 이게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가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이 소작료를 인하해라, 소작권의 잦은 이동은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동쟁의 살펴볼게요. 소작쟁이가 소작인들이 하는 쟁의였다면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겠죠. 자, 그래서 노동쟁의의 배경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노동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 13시간, 14시간 노동 이런 거는 엄청나게 흔했고요. 그리고 저임금 엄청나게 적은 돈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민족의 차별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자, 일본인들이 똑같은 10시간을 근무해서 10만 원을 받는다 치면
우리 한국인들은 10만 원은커녕 2만 원, 3만 원 받기도 힘들었어요. 그만큼 민족의 차별이 엄청 났고 거기다가 지금은 뭐 1일 8시간제 이런 게 고착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노동쟁이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열악한 노동 환경을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라는 거겠죠. 자, 이것의 사례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자,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 사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원산에는 항구 노동자들도 있었고 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완전히 파업을 하고 자기들의 고용주, 사장들에게 일본인들이 많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해달라, 한국인의 차별을 개선해달라, 이렇게요. 자, 지금 배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는 약간의 공통점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해서 점차 한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작쟁이든 노동쟁이든 소작권을 지키고 소작료를 인하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생존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바꾸는 것도요. 자, 근데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친일파 아니면 일본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을 배격하는 민족운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항일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이후에 신간회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신간회가 끝나고 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이러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래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한 운동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년운동, 어린아이에 대한 운동과 형평운동, 백정들에 대한 운동입니다. 먼저 소년운동을 보시면은 자, 대표적인 인물이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에 있었던 방정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된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래서 소중히 여길 것을 주장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월 5일의 어린이날이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형평운동이 뭐냐면요. 형평운동은 신분제가 폐지됐었잖아요. 우리 그 갑오개혁 때 배웠었죠.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천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백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백정들은 여전히 계속 천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던 게 형평운동입니다. 자, 다양한 사회운동을 봤으니까 이제 학생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학생운동이 활성화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3.1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항일투쟁의 주체로 부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3.1운동 할 때 맨 처음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읽고 이제 자진 체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처음으로 물꼬를 열었었죠. 거기다가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데도 학생들이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항일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 사회주의 운동이 뭐냐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일제에 대한 독립도 추구를 하지만 일제에 대한 독립뿐만 아니라 이런 자본가도 노동자도 잘 사는, 그리고 이러한 일본 사람들을 없애고 조선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했나 보시면은
독서회라고 해서 책을 읽는 모임인데, 이러한 책을 읽는 모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동맹휴학 투쟁을 했어요. 이 동맹휴학이라는 게 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모두 짜고. 그래서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동맹휴학까지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종이 돌아가실 때도 3.1운동이 촉발되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순종의 인산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종의 인산일 때도 우리가 제2의 3.1운동을 계획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과정을 살펴보시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 원래는 잘 단합은 안 하는데 이때 제2의 3.1운동을 위해서 같이 단합을 했고요. 여기에 학생 단체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고종의 국장일인 3월 3일에 3.1운동이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순종의 국장일에 만세 시위를 이 세 단체가 같이 계획을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 지도부가 발각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원래 이제 학생들만 남았잖아요. 학생들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학생들이 본인들로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장 당일 6월 10일 1926년 6월 10일 날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요. 자, 지방에서도 동맹휴학을 전개하면서 60만 세 운동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지도부가 이때도 약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이런 60만 세 운동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지도부를 이야기했을 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을 저 돈만 밝히는 놈들, 계급 해방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민족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을 독립보다 이 자기 이념을 우선하는 놈들 이렇게 서로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60만 세 운동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거는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인해서 신간회가 성립되게 되고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신문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미운동 이후, 기미운동이 저기겠죠. 3.1운동이고요. 제2차 만세운동. 이렇게 신문기사가 날 만큼, 그 당시 신문인데요. 신문기사가 날 만큼 60만 세 운동의 파급이 적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살펴볼게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그 전에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경을 보면 그 식민지 교육에서도 이제 민족차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밀립대항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민화 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계속 우민화 교육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학생운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광주 고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과 광주 중학이라고 하면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두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이 일어나요.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이 일본인 학생이 그 열차를 같이 타고 가는 한국인 학생을 희롱한 거예요. 머리를 잡아당기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러니까 그 한국인 여학생의 사촌 오빠였던 한국인 학생이 이제 일본인 학생에게 뭐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패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당연히 다 잡혀갔겠죠. 잡혀갔는데 당연히 일본 이제 경찰서에서는
일본인은 별 잘못이 없고 한국인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편파수사, 편파보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폭발을 한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두 시위를 하는데 신간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파견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하면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을 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전국적 규모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와 일본에서도 계속 항일 운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번지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독립이라는 큰 목표는 이루기 어려웠겠죠. 그래도 이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이 더 발달되게 되었는데요.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민족 차별이나 신빙지 교육 비판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반제국주의적 항일 투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운동이 발전이 됐고요. 이러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노동자가 합세한 항일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신간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신간회가 가지는 큰 의미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서 민족이 하나의 당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국공합작이 뭐냐면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 이제 그 항일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치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이 전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외에서는 민족유일당 촉성회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하나의 유일한 당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돌았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우리 60만 세 운동 배울 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났고,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건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는 제휴해서 이제 같이 항일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정우회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간회가 어떻게 창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일본을 몰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과 타협해서 자치 정도만 할 수 있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친일파로 변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배제하고,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져서 창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간회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은 최초의 민족협동 단체였어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배제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진영,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최초의 단체였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간회의 활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신간회는 민중 계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연회나 연설회를 해서 민족주의자들의 실력 양성 운동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대중운동을 지원하는 걸 굉장히 그 주력 사업으로 여러 개 했는데, 그래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같은 대중운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우리 배웠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는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그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간회가 오히려 더 커지고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여성단체인 근호회가 설립됩니다. 이 근호회는 여성단체로서 여성 계몽운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러한 근호회가 설립돼서 자매단체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신간회가 해소를 하게 됩니다. 해소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죠? 해소라는 말은 해체한다는 건 완전히 단체가 그냥 없어진다는 건데, 이 해소한다라는 말은 더 발전적인 결합을 위해서 잠시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간회가 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 신간회 해소의 원인은 우리 강조학생 항일운동을 하면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신간회가 또 일제에 집중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많이 체포해가고 엄청나게 압박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간회 내부에서 자치운동자와 협력을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이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만든 단체인데 민족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그 자치운동자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국제공산주의의 흐름이 변화해서요. 이제 소련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민족주의자에 연대하지 마라, 사회주의자끼리 뭉쳐라 라는 이러한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발전적 해체, 이게 발전적 해체가 해소라는 거거든요. 발전적 해체를 주장해서 민족협동 전선이 결국 붕괴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서 이후의 민족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노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이라는 건데, 이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를 이제 주도해가는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도해가는 대표적인 소작농이나 대표적인 노동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합법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계는 조선학 운동 등 문화, 학술 활동을 주력해요. 이 민족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 농촌 계몽이나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학술 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죠. 이렇게 수업이 길었던 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국내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던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장 독립 투쟁, 어떻게 무장해서 독립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